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좀 낮게 나왔지만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9월의 코어 PPI는 7.21%로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지만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 6.8%까지 나와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11년 11월 자료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31만 명에 하회하며 전주 대비 감소해서 29만 명 정도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연준이 테이퍼링을 논의할 적절한 시기라고 발언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테이퍼링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조절할 긍정적 도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식품의약품 FDA가 외부 자본위원회 모더나 부스터샷과 관련해 고령자 및 취약층에 접종 공고한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중국의 9월 위안화 신규 대출 예상치가 약간 낮아졌고 전월 대비는 조금 증가했다라고 해서 1.6조 위안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찰신에 따르면 중국 내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헝다 등의 디폴트 우려에 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9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PPI 예상치가 부합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 호재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 및 미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94포인트에서 하회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97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며 장중 한때 온스당 1800선을 상회하는 등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유가 추이는 배럴당 81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에너지정보청에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에너지 천연가스 대체 수요 그리고 오펙의 낮은 사유량 등의 근거로 약간 더 화력이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40위 1년 만에 23계단 하락을 보여주었다. 왜냐? KYC AML 드디어 도입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트래블 룰 규칙에 따른 은행들이 대거 그런 기존 가이드라인을 또 지켜야 되고 거기에 연동되어져 있는 거래소들도 그 기준에 또 맞춰 주어야 되니까 약간 문제될 수 있는 쪽은 또 많이 솎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했던 큰 방향성은 그런 겁니다. 내국인 위주로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래소 스타일을 비로소 갖추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우회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점유권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크다라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금융위에서 개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로벌 거래소로 키울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세금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거래소 대비 삼성전자 대비 시가총액 대비해서 나오는 총 수출액 대비와 거래소에서 나오는 총 수익성 대비를 비율을 했었을 때 이쪽이 현 시점 대비해서 좀 더 파이가 크니까 이쪽을 좀 더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과 그리고 고용 추이와 생산성 추이가 썩 좋지 않죠.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산 시장을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오히려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외화 유출 부분에 따른 영향성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금융권 수장이라면 그럴 선택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미 공조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단일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을 좀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인베이스 입장인 거고, 그리고 해당의 정부 관계자 쪽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매우 궁금해지겠죠. 물론 이제 이걸 떼서 가져가게 되면 SEC와 어떻게 보면 CFTC 부분에 따른 그런 의견이 둘 다 결합이 돼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사람만 로비하고 한 사람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도 눈치 봐야 되고 저기도 눈치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뭐 진전성이 없어요. 뭐 나온 것도 없고요. 예, 속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진행하는 그런 속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었을 때는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과연 수용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그만큼 귀를 기울여 줄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업비트 솔라나 상장을 해서 화력이 아주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으로 뭐 트윗 시황에서는 비트코인 5만 중반대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뒤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 거래소 비트플라이어가 일종 금융상품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다. 이 말의 의미는 거의 비슷한 구도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도 11월 달에 해외 젊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높이고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그 수용처를 좀 받고자 해서 법령이 통과되고 나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가 손쉽게 들어올 수가 있게끔 만들어줬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또 이런 젊은 층들 이런 것 좀 잘 사용을 할 것이니까 그것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만큼 비트코인에 따른 입지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또 볼 수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CEO가 암호화폐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제임스 고몬이 3분기 실적 발표 중에 암호화폐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옵션적인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광동성 미승인 금융자산 거래 플랫폼을 경고하기도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저런 부분은 원래부터 은행 쪽은 이미 2017년도 때에서 액션이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뭐 강화된 건 없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겠다라는 넌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8개월 내 최대 경신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미국의 재무차관이 금융당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겠죠. 이 내용에서 무언가를 많이 흔들어 제낄 수 있는 여지가 없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글래스 노드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 10월 거래소 보유의 비트코인 물량이 변동폭이 매우 작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글래스 노드는 현재 글래스 노드가 추적한 거래소의 보유량이 약 234만 비트코인으로 18년도 8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3월에 기록한 보유의 비트코인 물량 최고점이 311만 비트코인에서 21% 감소한 것이며, 최근 거래소 비트코인 물량은 월 평균 2만 비트코인 순유출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요 내용은 넘어가겠고, 블룸버그가 비트코인 선물 ETF SEC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찌라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일 것이다. 매우 좋은 흐름으로 가줄 것이다. 앞으로 곧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건 되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또 그거 그대로 믿다가는 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준과 그런 형태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텐센트가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 뉴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마찬가지죠. 중국 당국에서 시켰던 부분은 거의 이행률을 맞춰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알리바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두드려 맞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크립토컨트 대표가 이번 랠리 고래들의 매수세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맞다라고 했으면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세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현물 쪽에 따른 거래량이 회복이 그렇게 또 크지 않았다라는 것과, 정말 많이 샀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테더 쪽이나 USDC 쪽에서 발행했던 발행에 따른 내용들이 뭐 코인 리스나 이런 쪽에서 보도가 나왔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즉 이게 실제로 올라가는 패턴, 제가 뭐 어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도미넌스 추이가 흡성대법이 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다. 이 올라가는 추세는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타이밍에 맞게끔 또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11개 기업이 17만 이더를 보유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 트레저 리스에 따르면 32개 회사가 117억 달러 규모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11개 회사가 16만 927 이더 약 4억 달러 규모에 대한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뉴 사이퍼 950% 감사합니다. 저에도 이런 날이 라고 했죠. 자, 에라 모르겠다. 952원에 매수세 한번 긁자. 5,000원에도 매도하려고 매도 버튼 눌렀는데 매도가 안 돼요. 갑자기 포퍼스 쏟으면 어쩌나 싶어. 매도될 때 매도 버튼 연타했는데 운 좋게도 9,100원에 매도가 되어서 180만원이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거 왜 흔한 자료를 왜 갖고 왔냐라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180만원 누구한테는 매우 소중한 돈이고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 100만원이 줄 수 있는 파급력은 요 정도까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요새는 있더라. 그러니까 요 정도는 너무 과한 수치이긴 하겠지만 요것보다 좀 더 낮게 잡아야 되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이 파급력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베팅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베팅의 규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1년 동안 갚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마지노선을 계산을 해서 그걸 미리 앞으로 당겨서 레버리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봉이 1년치 정도를 쓰는 걸 가장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요. 진짜 내가 여기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면 해도 2년치 연봉 이상은 쓰지 말 것이라고 저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2년치 이상을 쓰게 되면 3년, 4년, 5년이면 취업도 늦어지는데 나이가 너무 꽉 차버리고 그 시간에 또 기간적인 소모로 인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또 놓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좋은 타이밍에 돈이 부족해서 본인의 인생 계획에 틀어지거나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포인트에 그런 게 다 늦어져서 결국에 엄청난 손해가 승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 2년치 이상은 쓰질 않길 바라겠고요. 통상적으로 1년치 부분에 따른 레버리지를 쓰는 건 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는데 이것보다 더 안전하게 하는 건 한 달치 정도는 되겠죠. 요새 최저임금 수준까지 고려를 하면 요 정도 한 달치니까, 한 달 부분은 한 달이 없어졌다. 나 그냥 원래 한 달 알바 정도는 안 했고 한 달 정도는 원래 근무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자기 주문을 걸어서 이 돈이 원래 없었다라고 주문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나마 내 마음이 무겁지 않을 겁니다. 1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 전에 입사를 했지만 1년이 후에 입사를 했다라고 자기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패턴에 대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어디까지 쓸 것이냐를 또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뉴사이퍼 900%가 넘게 가기도 했었고 더 가기도 했었는데 이분의 마이너스 폭을 보세요. 마이너스 65%입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더 타야지 했는데 본인의 분수, 본인의 실력, 과거에 있었던 누적 데이터량을 비교해 보면 본인의 실력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을 수 있냐 없냐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누적 데이터에서 한 번이라도 내 퍼센티지가 50%에 근접한 수준이 아니면 그렇게 큰 딜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여기서 또 느꼈던 거는 다른 내용에서도 어떤 분이 4억 정도를 베팅을 해서 2억을 까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그 오락의 묘미로 이렇게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승부를 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즉 이렇게 한번 잃기 시작을 하면 멘탈도 잡히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이면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발적 진짜 여러분들이 현금 원화채굴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갖다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채굴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보상에 무임금으로 채굴을 계속 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상 제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선,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해도 레버리지의 한도를 제발 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즌이 어느 시점에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17년도처럼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다 죽거든요.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예, 저도 부자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가족이 있으면 좀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조급하게 할수록 본인 돈이 쉽게 남의 돈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1년 안에 막 모든 걸 다 끝내겠다. 엔딩을 찍어 보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목표의 수익성을 올해는 몇 퍼센트, 올해는 몇 퍼센트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과했다. 나 더 벌고 싶어. 이거는 욕심일 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이 올라왔던 이 부분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건 뭐 있냐? 시간 낭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두드려보고 또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건 기본인 거고 여기에서 자기와의 따른 약속 최소한에 있는 그 룰 그걸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밝지 못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가 요거는 절대 어기지 마. 경고했어. 근데 그 경고 어기면 어떻게 되죠? 이혼하는 거죠. 예, 요 정도 했으면 다 알아먹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수형들 포트폴리오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이것도 왜 갖고 왔냐. 이렇게 하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죠. 코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ETF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한 상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가, 뭐 천연가스, 그 다음에 ESG 뭐 이렇게 있어요, 요새. 그냥 하나의 ETF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상품에 다 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주력으로 난 뭐 만약에 진짜 갖고 싶다. 하나, 두 개 또는 많게는 세 개. 그 다음에는 다른 투자 자산 쪽으로 좀 해서 항상 해칭할 수 있게끔 돌려야 됩니다. 내가 금액이 커졌다라고 해도 항상 커진 만큼 요거에 재배팅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항상 사이클 구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좀 나뉘어서 분산을 해서 포트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또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저는 제가 감히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저는 빵점을 주겠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나뉘어서 해라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따른 내용을 좀
나온 게 있어서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은 4번의 연기가 있었다. 채굴자 사이에서도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시각이 큰 대두되고 있었다. 몇몇 기사에서도 그러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으며 오히려 제조사에서 새로운 채굴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한다고 한다. 곧 POS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채굴에 연연하는 걸까요? 이건 NFT 마켓과 연관이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 기반 NFT 트랜잭션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으며 수수료 소각이라는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의 기본료 수입은 극복으로 늘었고 결국 NFT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수수료는 줄었지만 기본료 수익은 늘게 된 상황이었다. 채굴로 인한 보상 수입은 난이도 폭탄 지연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기본료 수입은 늘게 되었으니 이더리움 운용 노드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채굴 장비 아식의 개발에 투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올해 말이던 내년이던 POW 시스템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 같은데 길게는 1년 남짓 동안이라고 하지만 전 조금 더 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때까지 그렇게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됐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또 이렇다고 하네요. 이더리움이 POS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새로운 장비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본다. 현재 이더리움 해시 파워가 대략 700 정도 나오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25 정도가 나온다. 해당 수치는 채굴로 인한 해시파워이며 이더리움 해시파워를 구성하는 장비 중에 아식이 거의 50%에 육박한다. 아식 장비의 해시파워가 보수적으로 잡아야 300 정도 언더인데 이게 이제 이 장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유입이 된다고 했었을 때 해시파워는 10배 이상 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이더리움이 현재 이클의 해시파워 정도를 보았을 때 가격이 10만 정도 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250이 되었을 때 이더리움과 비교를 했었을 때 대략 한 요 정도가 될 것이라고 계산을 또 해 두셨네요.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25일 때 이더리움이 10만원, 이클이 6.5만원, 해시레이트 250일 때 이더리움 48만원, 이클 31만원, 뭐 요렇게 뭐 해놨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 본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항상 이더리움과 비교가 된다. 같은 해시 파워일 때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약 35%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더리움 해시파워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전에 오는 시기가 되면 35% 디스카운트 때 약 30만원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길어서 함축적으로 좀 줄여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과연 이 POS로 전환 후 이더리움 클래식의 개발진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과연 기존의 채굴 방식에서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 장비가 따로 있어야 되죠. PC 채굴이 아니죠. 그러니까 채굴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식 장비 부분을 여기서 도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인 것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오히려 반영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익성은 좋고 가격도 좋아지게 될 거고 시세가 재밌어질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으로만 보았을 때 성장의 으로만 보았을 때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 행동일까? 근데 시세로 보았을 때 당장 시세가 급급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쪽이 맞겠다라는 그런 추종자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문제가 될 것인지 이것은 이분의 주장으로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까지도 또 해보았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으니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 역시 자기의 자산에 관심이 많고 여전히 내 자산이 그만큼 아끼고 있고 그만큼 내 값어치 부분만큼 내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준 만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많이 보면서 대응까지도 고려하면서 그렇게 시장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하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항상 내 코인에 따라서 왼손과 오른손 부분에 따라서 왼손이 했었을 때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무게를 이렇게 들었을 때 요 정도 감각과 오른손으로 했었을 때 이 감각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의 방향성은 왼손, 오른손, 즉 롱, 숏 어느 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항상 두 가지 채널을 뚫어두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갖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 돈은 순삭되는 거예요. 왜냐? 종교적 신앙처럼 코인을 신앙적으로 봐서 이 코인은 무조건 갑니다. 라고 해서 여러 골로 가셨던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냈던 분들도 꽤 많죠. 근데 대다수 비트코인 거의 안 들고 있죠. 한국 사람들. 예. 그리고 대부분 알트코인만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50% 정도는 거의 다 골로 가셨습니다. 왜냐? 사기 코인에 거의 연루돼서 거의 많이 가셨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내 돈 내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다. 예스맨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을 드릴 수 있게끔 생각의 범위를 좀 키워드리고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또 잔소리한다. 뭐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라는 건 내가 그만큼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벌었냐, 얼마나 내가 몇 시간을 이 안에서 머무르게끔 만들어진 생산성으로 인한 보답으로 이렇게 이제 가져가게 된 것인데 이게 얼마나 추잡스럽고 든지러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 때도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벌어왔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손쉽게 버튼 한 번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즉 신용카드 쉽게 쉽게 쓰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현금을 보여줄 때는 오히려 잘 돈을 안 쓴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이게 카드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현금처럼 안 보이니까 더 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 코인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당장 남은 돈은 쉽게 버는 것 같고 내 계좌로 보았을 때는 형평없고 가벼우니까 좀 더 그런 조급증 그리고 내 과거, 내 분수, 나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걸 좀 고려하면서 봤으면 그런 손실률도 좀 덜하지 않을까.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많은 시간적 소비를 덜 하시라고 이렇게 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